안녕하십니까. 강사 이은주입니다. 오늘은 국가폭력과 평화적 인권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폭력, 국가폭력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폭력이라 함은 우리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정식으로 이제 48년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아래 나라가 이제 정식으로 시작되는데요. 1945년 8월 15일 이후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인 행사에 의해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받거나 침해받은 그런 것을 국가폭력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 과정에서 고문을 한다든가 시위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는 것, 노동운동에 대해서 폭력으로 탄압하고 불법적으로 집단을 수용한다든가 민간인들에 대한 집단 희생, 그리고 중대한 인권 침해 및 조작 의혹, 테러, 폭력, 학살, 군 의문사라든가 제대 군인이 군 복무 중에 겪었던 중대한 인권 침해, 이런 지금 언급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다 국가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국가폭력은 이 다른 범죄와 다르게 그 국가폭력만이 갖는 범죄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어떤 A라는 국가폭력 범죄가 있을 때 그것이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리고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일단 그리고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어떤 폭력행위와 다르게 그 정도도 굉장히 심각하고 또 장기적인 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존성, 광범성, 다양성, 장기성, 심각성 등을 국가폭력 범죄의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국가폭력은 말하자면 폭력의 가해자가 국가가 되는 것이고 국가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있을 텐데 그 국가폭력 범죄의 피해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의 특성과 맥락이 다 맞닿아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심각하다, 광범하다, 장기적이다라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불분명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금 언급한 국가폭력 범죄 피해의 이 5가지 특성으로 말미암아 결론적으로는 피해자들이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더 나아가서는 회복이 불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피해의 특성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45년 해방부터 현재까지 국가가 국민들을 상대로 저지른 다양한 국가폭력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모든 사건들을 다 언급할 수는 없겠고 대표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4.3 사건입니다. 4.3 사건은 우리 한국 현대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텐데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우리는 단독 정부를 설립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4.3 사건은 47년 3.1절 기념 행사에 가두 시위 중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으면서 4월 3일 무장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48년 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결국은 한 달 이상 계엄령이 유지되다가 48년 12월 31일에 이르러서야 계엄령이 해지되게 됩니다. 제주 4.3 사건이라 함은 48년부터 10월 즉 그 시기부터 49년 3월까지
국가가 굉장히 그 강경하게 진압했던 그 시기. 그래서 전체 당시에 제주도 도민 30만 명 중에 10%에 해당하는 3만 명 정도가 희생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 제주도의 도민들이 미 군정과 경찰에 항거하던 중에 경찰 그리고 우익 청년단들에 의해서 무고하게 민간인들이 피해를 당한 사건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주 4.3 사건과 맞물려 있는 것이 바로 여순 사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순은 여수 순천을 이야기하고 4.3이 이제 전개되는 와중에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에 있는 일부 군인들이 4.3을 진압하려는 그 명령을 거부하고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력 충돌 그로 인한 진압 과정에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여순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은 당했으나 여전히 그게 미 군정으로 이어지면서 기득권이었던 친일 세력들, 즉 친일 경찰 그리고 친일 군인들이 계속해서 우리 사회를 지배를 했고, 그래서 이 친일 경찰과 친일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학살했던 사건이 바로 여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희생된 그 희생자의 수가 10,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 한국에서 최초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반공체제, 우리 사회에서의 갈등, 그런 뭐 이념 대립도 있겠고, 또 지역 간의 대립도 있겠고, 뭐 남녀 간의 대립도 있겠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양상으로 갈등이 나타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국 사회에서는 반공체제가 더욱 강화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순 사건에서 최초의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라고 했는데,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비상시에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또 공공의 질서를 위해서 법률이 정해놓은 그 틀에 따라서 대통령이 선포하는 국가 긴급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엄령의 종류에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눌 수 있겠고요. 계엄은 대통령이 임의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할 때 국회에 통보를 해야만 하고, 그리고 계엄을 선포했다 하더라도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원칙이 있겠죠.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순 사건, 그래서 48년 우리나라가 8.15에 정부 수립을 하고 현재까지 총 10차례의 계엄령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기적으로 계엄이 선포된 것이 더 먼저이고 계엄법을 제정한 것은 오히려 더 늦습니다. 그래서 계엄법 제정을 한 것은 49년 11월 24일에 이르러서야 정식으로 계엄법이라는 것을 제정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 국민보도연맹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친일 전향단체인 대화숙을 본떠 만든 단체입니다. 먼저 국민보도연맹이라는 이 단체는 남한에 있었던 공산주의 세력들, 잔존해 있었던 그 공산주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과거에 나는 좌익이었어. 근데 지금은 전향했어. 라는 이 과거의 좌익에 몸담았다가 전향했던 사람들을 가입시켜 만든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좌익 관련자들을 일단은 전향시키고 이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단공단체입니다. 그런데 50년부터 53년까지 이 한국전쟁 당시에 전쟁 중에 발생했던 또 다른 또 대량 학살, 전쟁 범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국민보도연맹에 소속되어 있었던 연맹원 거의 5천 명에 달하는 이 희생자가 발생을 했다라고 2009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발표를 했고 현존하는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 2008년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 정부의 공권력에 의한 불법적인 양민학살 행위다라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이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해서 국가폭력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사과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산개척단 사건입니다. 서산개척단 사건은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몇 차례에 걸쳐서 국토개발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개발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때 서해안 지역의 그 간척 사업에 강제적으로 동원되었던 대한청소년개척단, 요거 정식 명칭은 대한청소년개척단이고 이들이 이제 지금의 서산 지역 그 지역을 이제 개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 개척단에 들어간 것은 거기에서 그렇게 간척 사업을 해서 땅이 생기면 그 땅을 본인들한테 국가가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믿고 지원해서 간 거였죠. 그런데 현실은 그와 달랐던 거죠. 그래서 박정희 정권은 사회 명랑화 사업이라는 명분 하에 이 서산 이 지역에 무고한 청년들과 부녀자들을 데리고 와서 강제 결혼과 강제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정식적으로는 1966년에 서산개척단은 해체되었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간척 사업은 진행이 됐고 그리고 국가의 폭력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개척단들에게 약속했던 것과는 다르게 75년 개척지의 전부를 국유지로 편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이 개척단에 희생되었던 그 피해자들이 국가에 계속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고 진실을 알리고 하면서 결국 2022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국가가 자행한 중대한 집단 인권 침해 사건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을 보시면 왼쪽 위에 있는 이 사진은 그 서해개척단, 그 서산개척단에서 실제로 그 개척단원들이 간척 사업을 펼치는 그 모습이고요. 아래에 있는 이 사진은 좀 주목할 만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쌍쌍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성들과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서 있는 남성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당시에 이 결혼식은 125쌍이 했다라고 하고 이 모습을 언론에 아주 대대적으로 선전을 합니다. 박정희 정권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로는 여기에 있는 이 여성들은 창녀고 그리고 여기에 서 있는 남자들은 깡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불황아들을 남녀를 강제로 결혼시킴으로써 국가가 교화를 시킨다라는 것으로 선전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강제 결혼이었고 전혀 일면식도 없는 남녀들이 결혼식을 치러 왔다라는 거죠. 이러한 국가폭력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 다큐멘터리로 서산개척단이라는 이름으로 영화가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은 80년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너무나 유명해서 언론에 워낙 공개가 많이 되었고요.
자, 그래서 이 5.18 민주화 운동은 국가에서 국가폭력임을 인정을 하고 정식으로 이들에 대한 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보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납북 귀환 어부에 대한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960년대, 1970년대에 동해안에서 조업을 하던 어부들이 북한 경비장에 의해서 납치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정상적으로 조업 활동을 하다가 귀향하던 중에 납북이 됐다가 귀환을 한 후에 우리 이 정권의 국가의 불법적인 수사를 통해서 간첩으로 몰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들을 간첩으로 몰 때는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 혹은 수산업법을 위반했다라는 명목 하에서 처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과 당시의 중앙정보부 그리고 경찰로 구성되었던 합동신문반에 의해서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그리고 간첩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된 거죠. 그리고 억울하게 처벌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적게는 수개월 그리고 길게는 수년간에 걸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지속적인 사찰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51년 만에 열릴 재심 공판 연기 해가지고 이 동해안의 납북 귀환 어부들 생존자라든가 아니면 유가족들이 지금 시위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납북 귀환 어부 합동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국가폭력의 근대화라는 주제를 붙일 수 있는 바로 선감학원입니다. 선감학원은 원래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설치했던 조선소년령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일제강점기에 설치되었던 기관입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가 이제 끝나고 나서는 해방이 된 이후에는 고아들을 수용하는 집단 수용시설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황아를 소탕한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갱생을 시킨다라는 명분하에 경찰들과 공무원들이 실제로 불황아들도 일부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아동들, 청소년들을 강제적으로 수용을 하고 이들에 대해서 노역을 시키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던 그런 국가폭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감학원에 당시 수용됐던 아동들 수년에 걸쳐서 계속 누적했던 그 숫자를 봤을 때 82년에 발표했던 그 국가기록원의 자료만 보더라도 5,774명에 이르고 있고요. 좀 놀라운 것은 이 선감학원에 수용되었던 아동들의 41%,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의 나이가 당시 8세에서 13세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수용되었던 이 아동 청소년들은 이 지역이 바닷가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염전에서 일을 한다든가 농사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축산업에 종사한다든가 양잠업 그리고 석화 양식을 한다든가 이런 강제 노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그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가 심각하다 보니 이 지역에서 이제 탈출하려는 시도들도 많이 했겠죠. 근데 이제 탈출을 하다가 지역적 그 지형이 너무 험악하니까 탈출 도중에 사망한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아니면 그 수용되어 있다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 그 사망 아동에 대해서는 안매장을 또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는 사진이 바로 이 선감학원에 수용되어 있던 아동 청소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워낙 열악했고, 그리고 뭐 제대로 식사 제공 같은 것도 하지 않고, 그래서 굶주려서 제대로 먹지도 못한 상태에서 뭐 막 그 노동의 강도가 너무 세니까 사망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겠죠. 근데 이 안산의 이 선감학원은 결국 82년에 폐원하게 되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직업학교로 잠시 운영이 되다가 현재는 경기문화재단 산하의 경기창작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감학원의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당시 선감학원의 원감이죠. 그러니까 부원장에 해당이 되겠죠. 그 부원장의 아들인 이하라 히로미츠라는 사람이 소설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성감도라는 이 책을 발표하게 되고 이 책이 1989년에 출간이 되고 92년에 한국어로 번역이 된 이후에야 이 선감학원의 현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반 우리 한국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2022년에 국가에서는 선감학원의 수용자들 전원을 피해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입니다. 형제복지원이라고 하면 75년부터 87년까지 이 시기 동안 전국 최대의 불황인 수용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87년에 그 탈출을 시도했던 원생을 직원이 구타하면서 결국 이 사망에 이르렀고, 그리고 원생들 35명이나 되는 많은 그 원생들이 집단 탈출을 하면서 이 일반인들에게 이 형제복지원의 현실에 대해서 폭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 형제복지원에서는 집단 수용을 하고 강제적으로 수용하고, 그리고 시설에서 운영을 하면서도 아주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특히 정신과 약물을 과다 투여해서 화학적인 방법으로 구속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국가폭력이다라는 것이 명명해진 것은 당시에 수용할 때에 국가보안법과 국방경비법 그리고 반공법을 위반한 자들을 강제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75년부터 87년까지의 이 12년의 기간 동안 고아나 장애인, 불황아들 등 3천여 명을 불법 감금했으며 이 수용하면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 그리고 구타나 학대, 성폭행 등과 같은 가혹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확인된 사망자만 65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안전기획부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고, 그래서 결국 이 사건도 2022년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국가에 의한 총체적인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보시면 형제복지원 당시의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에 들어가는 그 정문에서부터도 굉장히 삼엄한 그 경비가 이루어졌고, 이 복지원의 시설 구조도 굉장히 좀 특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자체를 좀 살펴보면 원래는 1960년에 형제육아원 이름으로 설립이 되어서 이 설립자의 사위가 이것을 사회복지법인으로 만들었고, 원래는 육아원이었으니까 유아보호시설이었는데 이것을 사회복지법인으로 만들면서 불황아들의 보호시설로 변경이 됐고,
부산시, 지자체인 부산시와 위탁 계약을 맺으면서 12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이 수용시설로 운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형제육아원에서 형제복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리고 워낙 규모가 컸기 때문에 그 복지원 내에 정신요양원도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실로암의 집도 또 개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복지원의 현실이 외부로 이제 알려진 이후에도 이 일가는 명칭을 바꿔가면서 제육원이니 요배마을이니 형제복지지원재단이니 결국 맨 나중에는 이제 느헤미야니라고 이렇게 그 법인의 이름을 바꾸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결국 이것은 느헤미야라는 그 법인으로 있을 때 서모 씨에게 이게 이제 법인이 이제 옮겨갔다가 결국 이 법인마저도 2016년에 해체되기에 이릅니다. 다음은 삼청교육대 사건입니다. 삼청교육대 1980년 5월 비상계엄을 발령하고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회정화를 시킨다는 명목하에 군 부대 내에 설치한 기관이 바로 삼청교육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삼청교육대는 심사위원회에 의해서 이 교육대에 들어온 이 사람들을 4개 등급으로 A부터 D까지의 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수용을 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사망했던 사람이 52명, 그리고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397명에 이르고 정신장애를 입는다든가 상해를 입었다든가 한 사람들이 2678명이라고 이 자료 수치는 1988년에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불황아들을 소탕한다라는 그 명목 하에서 신군부 전두환 정권 하에서 삼청교육대 군 부대 내 이런 시설들을 만들고 국가가 폭력을 저질렀던 사건이 바로 삼청교육대 사건입니다. 다음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입니다. 박종철 당시에 서울대 학생이었던 박종철이 지금의 그 남영동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다가 사망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경찰은 그 사망의 원인을 단순 쇼크사로 발표를 했었는데 부검을 했던 그 부검의와 그다음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결국은 이 경찰 측이 물고문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그 사제단에서 김승훈 신부가 이 정부에서 이 사건을 축소 조작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폭로하면서 결국은 이것이 전두환 정권에 대한 규탄 시위를 촉발했고 결국 6월 민주항쟁의 어떤 시발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그 국민들이 이제 시위에 박종철 그 사망 이후에 지금 운집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1987이라는 영화로도 제작이 돼서 여기에 이제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라든가 87년 6월 항쟁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이제 영화 속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주인권기념관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에 있는 이 남영동, 과거의 남영동 대공분실, 당시에 그, 신군부,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이 신군부 정권에서 고문수사로 악명 높았던 곳이 있는데, 정식 명칭은 경찰청 보안 3과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 국가폭력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당시에 이런 인권 침해에 대한 것들 그것을 보존하고 그리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기념관을 건립하겠다라고 해서 가칭이긴 합니다. 현재는 그래서 민주인권기념관이라는 것을 건립하기로 했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8년 6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요 민주인권기념관을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2024년 내년에 개관할 것을 목표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매향리 미 공군 폭격장입니다. 지금 몇 가지의 그 국가폭력의 사례들을 살펴봤는데 결국 이건 보면 한반도의 슬픈 현대사 그래서 일제강점기 그리고 45년 해방 그럼 그 해방부터 현재까지의 현대사 그러면 미 군정의 실시 그리고 또 남북의 분단 한국전쟁 그리고 군사정권 그리고 또 이어지는 신군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미군의 영향력인데요. 주한미군. 그래서 그 경기도 화성시에 원래는 한국전쟁 중에 태평양 미 공군사령부 산하에 대한민국 주둔 제7군 소속의 폭격장이 바로 이 매향리의 미 공군 폭격장입니다. 일명 쿠니 사격장이라고 불렸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해상 사격장이었다가 육지 쪽으로 점점점 사격장을 확장시켜 나갔고 그러다 보니 원래는 이 지역은 농사를 짓는 농경지였는데 농경지 21만 평을 헐값에 증발당하게 되고 여기에서 농사 짓던 농민들은 갑자기 삶의 터전을 잃게 되겠죠. 게다가 이 폭격장이 생겼던 51년부터 2005년까지 1년 365일 가운데 연간 250일을 하루에 12시간씩 끊임없이 포탄 사격을 실시하게 됨으로 인해서 오발로 인해서 민간인이 13명이나 사망을 했고 그리고 22명이 상해를 당했으며 그리고 전투기의 폭격 소음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이 폭격 소음 공해로 인해서 32명이나 되는 주민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결국 2005년 8월 12일에 이 매향리 폭격장은 폐쇄되고 평화생태공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사진이 그 매향리에 폭격장이 없어지고 폐쇄된 이후에 생태공원이 생긴 모습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생태공원 내부에 보면 평화기념관이라든가 쿠니 메모리얼 가든, 아까 쿠니 사격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에 또 평화의 소녀상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자, 그래서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그 역대 대통령 중에 군인 출신 대통령이 3명이나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당연히 군사주의 문화가 국가의 강요에 의해서 그리고 또 이 군사주의가 내면화될 수밖에 없었겠죠. 구조화되고 내면화되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도 군사주의 문화가 상당히 많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사례들은 많이 있지만 특히나 고등학교의 교련 과목, 저 역시도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교련이라는 과목을 배웠던 그런 세대인데요. 그래서 이제 남녀 학생들 모두 교련 과목을 수강을 했고, 뭐 실습도 치르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극기훈련 캠프를 뭐 초등학생, 중학생들 이렇게 방학을 이용해서 또는 주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극기훈련을 하는 캠프 이런 것도 있었고요. 한때는 또 굉장히 유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극기훈련 캠프에서 또 사건, 사고들도 또 꽤 심심치 않게 발생을 했었죠. 자, 그래서 지금 국가폭력의 어떤 특징은 무엇인지
또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 그럼 그 피해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45년부터 현재까지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다양한 국가폭력의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가폭력, 이미 발생된 이 국가폭력,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대책 마련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정확한 실태조사가 있어야 되겠죠. 은폐하고 왜곡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실태조사가 있어야 되겠고, 만약에 이제 그 실태가 조사된 이후에는 책임자들과 국가 운영자들에 대한 사과 그리고 반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재원 확보를 통해서 충분한 배상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이들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충격, 즉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와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정부에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라는 이 기구를 만들어서 2006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한 5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1기를 운영을 했었고요. 결국 중단이 되었다가 202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시행을 하면서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2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여기에서 규정하는 국가폭력이라 함은 일제강점기를 전후한 시기의 항일 독립운동이나 아니면 해외 동포사, 그리고 1945년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들에 대한 희생사건, 또 45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 따른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 요것들을 그 사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피해에 대해서 피해 사실이 어떠한지를 진위 파악을 하는 그런 단체라고 볼 수 있겠죠.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국가 폭력을 국가에서 인정을 하고 이들 피해자들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라는 것을 정식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힌 것이죠. 이는 2021년 양양자 국회의원에 의해서 대표 발의되어서 국회를 통과했고 2022년 6월에 시행령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전에 있었던 그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광주 트라우마 센터가 있었고, 그리고 제주도에는 4.3 트라우마 센터가 있었는데 광주 트라우마 센터를 이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본원으로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제주의 그 4.3 트라우마 센터를 제주 분원으로 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센터에 대해서 예산을 또 삭감을 하고,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결국은 또 다시 이거에 대한 항의를 해서 예산을 조금 늘려줬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이렇게 그간에 국민들을 마땅히 보호하고 안전하게 해주어야 할 주체인 국가가 오히려 국민들에 대해서 인권 침해를 하고 또 이들에 대한 잔혹한 행위를 했던 것이 바로 국가폭력인데요. 그래서 우리들은 일상에서 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인권 감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인식을 제고해야 되지 않나. 여기서 말하는 인권 감수성이라는 것은 인권이라는 단어와 감수성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권이라 함은 사람이 개인으로 또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해야 하는 기본 자유 그리고 기본권을 이야기합니다. 감수성이라 함은 외부의 자극이 있을 때 그 자극들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제대로 된 시선, 시각을 견지해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생활을 겪다 보면 다양한 자극과 사건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그때 인권적인 요소들을 발견하고 이를 일상에서 적용하면서 늘 인권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 그것을 바로 인권 감수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권 감수성이라 하는 것은 우선 우리가 장애에 대한 혐오 표현을 자제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는 것, 이것들이 이 인권 감수성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인권 감수성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권 감수성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권 감수성을 실천하려면 필요한 것을 한 3가지 정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민함. 이것은 인권 감수성이라는 말 자체에서 감수성이라는 것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일상에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자라는 것입니다. 45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국가폭력이 발생을 했고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은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국가폭력인지도 모르고 또 그 국가폭력이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그런 피해를 당했는지 얼마 정도 어느 고통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서 무감각하게 그냥 지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바로 공감입니다. 그래서 인권 침해 대상자들에 대해서 따스한 관심과 그리고 이해를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폭력 피해 대상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에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동참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이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것일 수 있는데 우리는 다르다와 틀리다를 혼용해서 쓰거나 아니면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일상적인 감각의 틀을 깨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일상에서 폭력을 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사소한 나의 말, 행동이 상대에 대해서 폭력이라고 느끼게 한 적은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늘 어떤 그 시각을 견지해야 하겠고 그리고 다름과 틀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고 시비를 제대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국가폭력과 인권 감수성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